자, 새롭게 1번이죠. 연습 문제 1번. 네, 명령어와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조에 따른 풀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좀 말이 어렵게 꽈질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1번에 보면 SISD는 제어장치와 프로세서를 각각 하나씩 갖는 구조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개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네, SISD 맞죠? 두 번째 보면 SIMD입니다. 네,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세서의 동작은 모두 하나의 제어 장치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싱글 인스트럭션입니다. 네. 자, 3번에 보면 MISD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명령어들을 실행하지만 처리하는 데이터는 하나의 스트림이다. 자, MIMD는 명령어가 순서대로 실행되지만 실행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중첩시켜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명령어들을 이제 각각 동작하게 하는 다중 처리 시스템이 MIMD가 되지요. 네. 자, 2번 가겠습니다. 4단계의 명령어 파이프라인 채용한 CPU에서 250개의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이거 해주시면 되죠. 자, 250 더하기 4단계니까 4 빼기 1 해가지고 25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병렬 처리 기법입니다.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2개 이상의 처리 유닛 단위가 있어서 데이터 의존성이 있어도 그랬습니다. 의존성이 있으면 안 좋은 거죠. 데이터 의존성은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면 슈퍼스칼라는 프로세스 내에 파이프라인된 기능 유닛을 여러 개 포함시켜서 매 사이클마다 한 개 이상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LIW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얘는 이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연산을 가진 명령어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명령어들을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슈퍼 파이프라인 기법은 파이프라인 단계를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대용량의 자료 처리를 위해서 장치 드라이버가 중앙 처리 장치의 간섭 없이 그랬어요. CPU의 간섭 없이 직접 다이렉트죠. 메모리 하는 게 뭐죠? DMA가 되는 거죠. 네. 인터럽트는 우리가 배웠고 또 스플링, 프린터에서 나오는 이야기 배웠죠. 핸드 쉐이킹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 간의 신호와 정보를 교환을 할 때 두 시스템이 어떻게 데이터 전송을 이제 전송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핸드 쉐이킹이다 라고 합니다. 자, 5번에 보면 하드디스크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기 디스크, 전송 속도는 광 디스크보다 빠르다. 자, SCSI 모델에서는 최대 7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DASD, Direct Access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컴퓨터 구조 과목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큰 고비를 하나 넘겼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제 네트워크 파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우리가 꾸준하게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체제 한 과목에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운영체제는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다시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있는 곳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거기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좋은 컴퓨터를 샀더라도 그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별로 좋은 컴퓨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빛내줄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게 운영체제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왜 도스를 안 쓰고 윈도우즈를 쓸까? 리눅스를 안 쓰고 왜 윈도우즈를 쓸까? 왜 그렇죠? 그죠? 편하니까 그러죠. 편하니까. 네. 도스는 명령어 다 써야 되잖아요. 윈도우즈는 마우스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리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 윈도우즈 이제 지금은 10을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네. 쓰고 싶어서 쓰는 거 아니죠. 그냥 컴퓨터 사니까 끼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불편하다면 사용자들한테 외면을 받겠죠. 그래서 많은 윈도우즈가 다 환영을 받은 건 아닙니다. 네. 나왔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었죠.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왜 그랬냐면 사용자들이 불편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네.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운영체제란 무엇일까? 또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만든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운영체제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실행 관리자다라는 거고,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엄청 많은 일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하는 거의 많은 일을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작업의 순서를 정해요. 네,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 하드웨어를 제어해요. 프린터를 제어한다든지. 자, 컴퓨터 자원을 관리해요. 데이터들을 관리합니다. 사용자를 사용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을 도와줍니다.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서 매개체하는 역할을 한다. 하드웨어를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관리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운영체제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자 그죠. 자, A라는 운영체제는 좋아요. B라는 운영체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 4가지는 기억을 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보면은 성능, 운영체제의 성능입니다. 평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 능력입니다. 처리 능력. 이 기계는 어째야 돼요?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처리 능력이 좋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반환 시간입니다. 반환 시간. 네. 반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거는 영어도 한번 기억을 하세요. turn around time입니다. 내가 이것 좀 해줘 라고 컴퓨터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시간이요. 완성작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반환 시간이다. turn around time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도입니다. 사용 가능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면 고장나 있는 거예요. 네. 쓰려고 하면 쓰고 있는데 그냥 한 1분마다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사용 가능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사용하는 도중에도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요? 신뢰도죠. 네, 신뢰도. 네, 정확한 값을 얻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반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운영체제의 구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자,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뭐로 구분됐어요?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됐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한 가지가 바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또 학문적으로 열심히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그죠? 마이크가 왜 중간에 삑삑거리는 줄 아세요? 네, 졸지 말자라는 거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 네.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호주머니 넣어놔서 이렇게 자꾸 눌리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제어 프로그램 종류는 이제 감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잠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정을 잡는다 그랬죠? 작업 관리, 순서 잡는 겁니다. 작업 관리, 작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네. 처리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언어 번역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감시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 이제 가 보면은 운영 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모든 동작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리할 프로그램에게 주격장치 어디로 들어가?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주격장치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가 비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쇼핑을 하는데 주차 요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좀 불편하죠. 주차 요원이 있으면 어떠세요? 여기가 비었으니까 여기다 주차하세요라고 쉽게 안내를 해주는데, 주차 요원이 없으면 빈자리 막 뺑뺑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격장치의 빈 공간을 할당해 준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오류가 있었을 때 제어해주고, 또 복수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특정한 자료를 배분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모두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자,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일 조작을 해주고 처리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작업 관리라는 것은 이제 이 중요한 역할은 작업 관리 중에서 일정을 관리해 주는 거죠. 스케줄을 잡아줍니다.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어떤 걸 먼저 처리해라고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우리가 따로 빼서 볼 거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비스 프로그램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네, 없어도 문제는 없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용자가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은 윈도우즈에 압축이 들어가 있는데,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압축도 있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압축이 있죠. 뭔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 뭐 R집을 쓴다든지, 뭐 반디집을 쓴다든지, 뭐 빵집을 쓴다든지 그런 압축 프로그램 별도로 쓰겠죠. 네, 그게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도 살 수 있죠. 네, 컴퓨터를 다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그게 있으면 어떠세요?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요.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이 이제 명령어를 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 그래요? 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한 줄 한 줄로 되어 있는 명령어들 다 모아놓은 것을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우리 인간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인간이 프로그램 작성한 것은 무슨 언어예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C 언어를 하던 베이직 프로그램을 하든 비주얼 베이직을 하든 C++를 하든 하여튼 인간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언어예요. 근데 그것이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내리려면 컴퓨터는 무슨 언어밖에 몰라요? 그죠? 이진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석해줘야 돼요. 네, 이 해석해주는, 번역해주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역이 될까, 그죠? 근데 솔직히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건 아니죠.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작성한 프로그램을 무슨 언어라 그래요? 네, 원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다 라는 거죠. 소스다. 네, 소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원시 프로그램.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기계가 알아먹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기계어로 바뀌어줘야 된다 그거죠. 기계어는 뭘로만 되어 있어요? 0과 1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기계어로 바뀌어진 이 프로그램을 얘는 이제 원시 프로그램, 얘는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그죠? 목적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하겠죠? 자, 영어로는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겠죠? 이렇게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누가 바꿔줘요? 그런 거죠. 그죠? 누가 바꿔줘요? 번역기가 바꿔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번역기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번역기 종류는 그래서 언어마다 번역기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 따로, 불어를 번역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네, 번역기 종류는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어로 됐어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목적 프로그램 하나로만 실행되지 않고 목적 프로그램 여러 개가 붙어서 실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결해줘야 해요. 연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링크한다라고 하고 또 편집한다, 에디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케이지 에디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행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실행할 준비가 된 거죠. 자, 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로드 모듈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실행을 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주격장치에 올라가야지 실행할 수 있죠. 주격장치에 올라가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네, 로더가 되죠. 로더. 네, 로더. 네, 로더. 그래서 비로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 과정이 바로 언어 번역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도 문제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어 번역 과정이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리고 이 단계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건 무엇이냐? 바꿔주는 번역기인데 번역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의 그림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번역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번역기라고 그랬죠. 번역기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은 첫 번째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네. 자, 컴파일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하겠죠.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를 한꺼번에 번역을 해주는 거죠. 번역기니까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그거를 한꺼번에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컴파일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번역하는 시간은 일단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번역해 놓은 것은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번역기는 컴파일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자,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바로 실행해 보세요. 바로 실행해 보세요. 바로 실행해 버려요. 자,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에 자, 원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찌해야 돼요?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죠. 근데 목적 프로그램 하고 바로 여기서 실행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컴퓨터를 혹시나 공부하신 분들은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한번 다뤄봤을 수도 있어요. 얘는요 명령어를 쓰고 엔터를 쳐요. 그럼 바로 여기에 실행 결과가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 방식을 채택하는 언어는 몇 개 안 돼요. 네. 거의 대부분이 컴파일러인데 인터프리터 방식을 채택한 언어는 APL, 베이직, 리스프, 스노볼 이렇게 4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언어는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어셈블러가 있습니다. 어셈블러. 그죠? 예. 보시면 컴파일러, 어셈블러예요. 끝에 자가. 네, 어셈블러는 딱 한 개의 언어만 번역해 주는 거예요. 어셈블리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번역해 주는 게 바로 어셈블러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어는 자 볼게요.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네. 네, 저급 언어하고 네, 고급 언어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누구를 중심으로 저급 언어고 고급 언어냐? 그죠? 저급 언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급 언어예요. 저급 언어는 딱 2개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계어하고 어셈블리 언어예요.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고급 언어입니다. 자, 저급 언어는 기계 쪽이에요. 기계어가 뭐라 그랬어요? 0과 1로만 이루어진 거다라고 그랬죠. 네. 어셈블리 언어는 무엇이냐? 기계어를 1대1로 기호화 시켰어요. 기호화. 무슨 말이냐면, 자, 더하세요가 만약에 이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00이다. 네.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8비트로 잘라가지고, 이거는 더하기, 이거는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더해라 라는 것은 내가 ADD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명령어를 ADD라는 걸로 기호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어셈블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어셈블리 언어만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처리기가 있습니다. 전 처리기. 네. 프리 프로세서. 프리가 뭐뭐 전이다 라는 뜻이죠. 프로세서는 처리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 처리기다. 뭔가 처리하기 전에 뭔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컴파일 하기 전에 컴파일 하기 전에 뭔가 일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C 언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C 언어에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제 만약에 샵 디파인 해가지고 파이가 3.142592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또 샵 인클루드 H인가요? 네.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stdio.h. 네.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메인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C 언어는 어차피 우리가 할 거지만 하여튼 C 언어의 프로그램이 시작은 메인으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 2개는 뭐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기 전에 얘는 정의하는 거죠. PI라는 변수에다가 3.141591을 정의를 해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PI를 사용이 된다면 3.141591을 말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당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프리프로세서가 한다라는 거고 자, 얘는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에요.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기본 내장 파일을 가져오겠다. 내장 함수를 가져오겠다.
이 파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인쇄하세요가 프린트 F인데 프린트 F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가져오면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프리프로세서에서 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번역은 여기서부터 하는 것이고 번역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거를 이 프리프로세서가 걸러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C 언어에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서는 C 언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석 같은 것은요 번역할 필요가 없죠.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본인 편리에 의해서 어떤 설명문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주석들을 어때요? 제거해 버리는 거죠. 번역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연계 편집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여지죠. 연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링크 작업을 하는 거죠. 링크라는 것은 뭐죠? 두 개, 세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같이 실행이 되어져야 할 때, 그럴 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로더는 이제 주격 장치로 프로그램을 올려 보내는 거죠. 네. 예. 그래야지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주격 장치로 올려 보낼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주격 장치로 프로그램 넣으려면 자리 확보를 해야죠. 네. 그래서 로더의 기능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네, 순서대로 네 가지를 외워주면 돼요. 꼭 순서 네 가지를 지키세요. 제일 먼저 할당입니다. 할당. 네. 네. 제일 먼저는 이제 로더의 역할, 할당이 되는 건데 이 할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빈 공간을 찾아야죠. 주격 장치에 어디가 비어 있나요? 그냥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주격 장치가 채워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거죠. 네, 빈 공간이 구멍 뚫리듯이 중간에 뻥뻥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해당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allocation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당된 주소로 연결시켜주는 게 링크 작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소의 실제 주소에다가 배치하는 게 재배치 작업, 리로케이션이 되고, 실제적으로 기억 장소에 올려 보내는 것이 바로 로딩, 적재가 됩니다. 자, 그 네 가지 과정은 중요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더의 종류가 있어요. 네. 로더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로더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그 네 가지 역할을 모두 하는 게 로더의 역할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네, 이런 역할을 하는 로더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 하나를 구입을 하는데 똑같은 기능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또 하는 기능이 다르듯이 로더의 종류도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더의 종류 네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명을 주어졌을 때 이게 무슨 로더냐라고 보면 되고요.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자, compile and go 로더가 있습니다. 얘는 번역기가 로더의 역할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절대 로더가 있습니다. 절대 로더는 absolute 로더의 역할만 한다. 즉 적재 기능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지정해 놓은 주소에다가 적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절대 로더가 되고요. 상대 로더는 뭐냐면 로더의 기본 기능 네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로더입니다. 그 다음에 동적 로더는 뭐냐면 실행 시간에 필요한 블럭만 적재한 후 실행하는 로더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격장치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엑셀 프로그램 모든 기능이 다 한꺼번에 주격장치로 올라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엑셀을 딱 해가지고 내가 수식 작성하고 사람들이 인쇄는 잘 안 누르는 거예요. 인쇄는 하고 싶은 사람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엑셀의 그 많은 기능 중에서 예를 들면 인쇄에 관련된 기능은 굳이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여기 안 올려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만 나눠가지고 같은 엑셀 프로그램이라도 어느 한 부분만 여기다가 주격장치에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인쇄 명령을 내리면 그때 또 가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컴퓨터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뭐 셀 서식이라든지 그런 명령어를 내릴 때 잠시 주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먼 데를 한번 갔다 오는 거죠. 이렇게요. 네, 컴퓨터가 후지면 어떠세요? 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로더에 대해서 봤고 이 로더에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로더의 기능 4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구분해 보자 그랬냐면 프로그램 쪽이어서 이제 매크로라는 것이 있고요. 부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과 동일한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개 다 동일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것을 반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내가 이제 프로그램 딱 수행을 하다가 이제 반복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매크로가 될 수도 있고 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죠. 어떤 특정한 것이 계속 반복을 한다. 근데 그 반복하는 것을 내가 프로그램상에서 계속 쓰고 싶다. 그럼 여기다 놔두는 거죠. 그래서 콜 부르면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리턴 명령어로. 그러면 내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콜 A라는 프로그램 호출하세요. 가는 거죠. 자, 다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return이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뭐 하는 거예요? call A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갔다가 return 명령어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되는 동작을 이렇게 매크로나 부 프로그램에 넣어놨다가 실행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틀려지게 됩니다. 네. 자, 매크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프로그램 번역을 할 때 호출한 위치의 매크로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제로 삽입되어서 프로그램이 확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매크로는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가 매크로를 부른 부분이 있죠? 이런 부른 부분에 실제적으로 매크로가 여기에 들어와요. 매크로 코드가 여기에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죠. 프로그램 수행하다가 또 매크로를 부른 곳 있죠. 거기에 또 매크로 코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 프로그램은 어떠냐? 자,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이 부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 수행하다가 갔다가 리턴 명령어 만나서 들어오는 거죠. 또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부른다 가는 거죠. 갔다가 오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다르죠? 네. 그래서 매크로가 삽입된 것은 프로그램의 길이가 어때요? 실제적인 코드가 늘어나겠죠. 대신 어떠세요? 처리 속도는 더 빨라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쭉 내려가면 되니까. 그죠? 프로그램의 길이는 늘어나지만 처리 속도는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자, 얘는요. 프로그램의 길이는 변화가 없죠. 네, 그런데 갔다 와야 되잖아요. 한번. 네, 그래서 매크로보다는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됩니다. 네, 그것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되셨죠? 자, 연습 문제 살펴볼게요. 연습 문제. 네. 1번입니다. 1번.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스프레드시트, 로더, 링커, 운영체제 그랬습니다.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스프레드시트.
자, 스프레드시트는 뭐냐면 계산을 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프레드시트에는 뭐가 있어요? 엑셀이 있어요. 네. 자, 2번 가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것. 롬에 상주하면서 주격장치의 용량을 확인한다 그랬어요. 자, 맞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램에 상주하죠. 원칙상으로 있는 곳은 하드디스크고 여러분이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램으로 오는 거죠. 롬은 우리가 건들지 못합니다. 네. 자, 2번입니다.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되고 검색되는 방법을 관리합니다. 자, 3번. 응용 소프트웨어가 요청한 입력과 출력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합니다. 네. 수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에게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공간을 할당합니다. 자, 3번 갑니다.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아닌 것은요? 2번이 되죠. 네. 자, 시스템 성능 평가 요인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처리 능력. 그 다음에 반환 시간. 4번이 반환 시간이죠. 턴 어라운드 타임.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고장 없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도. 그죠? 1번은 아니죠. 자, 5번 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 로더,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컴파일러. 로더죠?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컴파일러는 어떠세요? 번역기의 종류죠. 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우리 인간의 뇌는요, 네, 한 3일에 한 번씩 복습을 해주면 기억을 계속 연장시킬 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물고기의 기억 능력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한 3초 된대요, 3초. 네. 그래서, 엄마 물고기가 낚싯바늘이 있는데요. 아기 물고기한테 저 낚싯밥 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기 물고기가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예, 기억 능력이 3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1초, 2초, 3초. 무조건 계속 반복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1초, 2초, 3초가 되는 찰나에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1초, 2초, 3초가 되고 또 이 시점에서 너 먹지 마라고 이야기해주면 계속해서 이거를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일에 한 번씩 복습을 하면 최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집에 들어가서 복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그죠? 수요일날 복습을 하면 예, 최적이다라는 거죠.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그때 기억을 난다,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다음에 머릿속을 비운 다음에 일요일날 오셔서 또 새로운 걸 또 습득을 하고 그러면 더 낫다라는 거죠. 물론 매일 복습하면 좋겠지만요. 시간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최적의 효율을 우리가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 계시고 네, 그냥 웃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의 종류를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써보고요. 내가 운영체제 개발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남이 써야지 되죠. 나만 편리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남들도 쓰기 위한 것은 어떤 운영체제가 있고 지금 살아남은 운영체제는 또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뭘로 했냐면 유닉스로 시작을 했어요. 운영체제가. 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유닉스입니다. 네. 네. 이 유닉스가 이제 1960년대 후반에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운영체제가. 그냥 이건 이야기거리니까 여러분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들으시면 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멀틱스였어요. 네,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을 하자. 멀티 유저 개념입니다. 네, 또 우수한 운영체제였는데 너무나 부피가 크고
이게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복잡한 운영체제였고 또 대형 컴퓨터에서만 돌아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그 잘생긴 두 분이서 다시 또 고민해서 70년대 초에 10년이 지났죠. 네. 그때부터 기능을 좀 단순화시킨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켰다라는 의미로서 유닉스다라고 명칭을 붙였고 그 운영체제를 만든 프로그램 언어가 바로 C 언어로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얘는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 유닉스는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 일단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형 컴퓨터용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유닉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이게 나오다 말았나요? 유닉스가 다 끝나야지, 그 다음 리눅스 끝나. 자, 멀티 유저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사람이서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리눅스가 되는데 이제 그걸 살펴보기 전에 유닉스 시스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네, 그냥 한번 볼까요? 유닉스하고 이제 리눅스도 보세요. 리눅스도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리눅 몇 장 넘기면 그 펭귄 같은 모양이죠. 그 리눅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유닉스를 굉장히 줄여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얼마나 좋아요? 유닉스는 굉장히 거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였는데 기능을 낮추면서 91년도죠. 91년도에 그것도 대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죠. 역시나 대학생은 순수해요. 그래서 소스 코드도 공개하고 자, 무료로 이렇게 했다라는 개방형 소스다, 오픈형 소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스코트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닉스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유닉스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은요, 커널이다, 쉘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게 커널이고요. 그것이 또 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널과 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커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자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관리자. 네. 어떤 정부의 관리자다라고 보면 되겠고, 쉘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가 지금 4차선 도로인데 8차선 도로로 넓히고자 해요. 자,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예,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차선으로 늘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누가 세워야 되냐면 정부 관계자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정부 관계자가 오케이를 했어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여기 옆에다가 4차선을 8차선으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시행업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계획하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커널입니다. 커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쉘입니다. 자, 누가 더 높아요? 커널이 높죠. 네. 그래서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 각종 뇌물을 줘서 오케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돈을 안 줘도 망하고 돈을 줘도 망하고 그런 거죠. 돈을 주면 현 시점에서 살아남고 돈을 안 주면 현 시점에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네. 쉘은 명령어 자체이기 때문에 명령어를 외우면 돼요. 그죠? 만약에 내가 dir라는 ls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거는 쉘이에요. ls 명령어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커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커널이 어려운 거죠. 관리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든지 입출력 관리를 한다든지 파일 관리를 한다든지 주격장치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커널이 하는 거고 이런 관리하는 기법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닉스나 리눅스는 단일형 커널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단일형 커널입니다. 그럼 단일형 커널이 아닌 것이 뭐냐? 마이크로 커널이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객관식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리눅스나 유닉스는 단일형 커널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것 때문에 남은 하나에 있는 마이크로 커널도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성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것을 우리는 단일형 커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커널은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모듈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걸 말을 합니다. 모듈하다라는 것은 쪼개는 걸 말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쉘은 명령 해석기입니다. 명령어인 거죠, 명령어. 그래서 명령어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명령어를 우리가 다 외운다는 건 좀 힘든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이제 디렉토리 구조는 트리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가 어떤 구조를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에서 물론 트리 구조를 배웠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C 드라이브의 루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폴더들이 있어요. 지금 말한 폴더, A라는 폴더, B라는 폴더, C라는 폴더.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또 방이 하나 있는 거죠. D라는 디렉토리, E라는 디렉토리 이렇게 있다 거죠. 자, D에서 여기 C가 있으면 좀 그렇죠. F라고 합시다. 내가 D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 좀 가고 싶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윈도우즈 상에서는 그냥 마우스로 폴더 딱 누르면 해당되는 폴더 딱 갈 수 있죠. 얘는 그게 아니다 그거죠.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를 거쳐야 돼요. 여기서 한 칸 위로 가주세요. 한 칸 위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씩 옮겨가줘야 돼요. 이렇게요. 네, 그게 이제 트리 구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다시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부트 블록, 슈퍼 블록, 아이노드 블록 이렇게 데이터 블록 4가지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트 블록은 부팅할 때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부팅할 때 필요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 블록은요, 네, 하드디스크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아이노드는 파일에 대한 모든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크기가 얼마인지, 최종 수정한 시간은 언젠지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블록은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이 됩니다.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보자라는 건데, 유닉스는 이제 마우스로 누르는 개념이 아니라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모르면 그 유닉스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여기에는 어떤 파일들이 있어요? 라고 알아보는 게 ls라는 명령어가 돼요. ls. 네. 그래서 ls 하고 엔터 치면은 파일도 보여주고 폴더들도 보여줘요. 그 폴더에 있는 내용들,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A라는 옵션과 L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A는 all 생각해 주면 돼요. 모두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건 뭐 모두 안 보여주나요? 그럴 생각할 수 있죠. 자, 얘는 숨겨진 파일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윈도우즈에서도 숨겨놓은 파일이 많이 있죠. 네, 시스템 파일인 경우 비전문가인 사용자가 건드려 버리면 부팅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아마 숨겨져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숨겨진 파일도 다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고, L이라는 게 있는데 L은 롱롤 생각을 해라. 자세히 보여달라. 상세 정보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볼 때 자세히 보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ls 단독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자, ls하고 -a 쓰면은 숨겨진 파일도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ls-l 하면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고,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떠세요? 모든 파일들을 자세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쓴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D도 있고, F도 있고, U도 있고, 특정한 폴더를 보여주시오가 템프, tmp, 슬래시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s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ls-al까지만 기억해 주면 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남들이 알고 있는 명령어를 내겠습니까? 안 내죠. 누구나 다 아는 문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한두 문제는 틀리게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명령어 중에서 아주 어려운 명령어를 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명령어를 한 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pwd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정보를 보여주세요. 디렉토리는 폴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그 다음에 파일 복사, 이동, 삭제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세요. 복사하세요는 cp입니다. cp, 카피의 약자 cp. mv는 이동해 주세요. move 생각해 주면 돼요. mv. 그 다음에 삭제해 주세요. remove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복사, 이동, 삭제 파일을 그 명령어를 내려주는 거고요. cd가 디렉토리를 이동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mkdir, make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여기 D에 있다가 여기서 A로 가고 싶다 그거죠. 그러면 cd 점점 해주면 부모로 가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신의 부모로 가주세요. 현재 D에서 A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폴더를 옮겨가 주세요. 디렉토리를 옮겨주세요가 c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시라는 것은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 주세요. 그겁니다. A라는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세요. 라는 건데, 그럼 그 뜻은 뭐겠습니까? cat 하고 나서 문이라는 폴더에 A라는 파일이 있어요. 네, 문은 폴더입니다. 폴더. 네, 그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라는 파일의 내용 좀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프입니다. 문자 열과 일치하는 행을 출력해 주세요. 자, grep하고 문 썼어요. 문. 네, 그럼 걔는 뭔 뜻이에요? 네, 파일 내용 중에 문이라고 있냐라는 거죠. 파일 내에. 네, 어떤 파일 중에서요? A라는 파일 중에서. 그러니까 man이라는 폴더 속에 A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그죠? 네, 일치하는 문자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man입니다. man이 도움말입니다. 도움말. 네, man. 남자분들이죠. 네, 친절해야 되겠죠. 네, 도움말을 자세히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chmod가 중요합니다. chmod는 접근 권한을 변경하는 겁니다. change mode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chmod. 유닉스는요, 멀티 유저예요. 여러 사람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보안에 관련된 걸 신경 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 권한을 변경해 주는 건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권한이냐?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변경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chmod 하고 나서 A하고 R 하고 나서 별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A는 all 전체 사용자. all은 전체 사용자. 자, 플러스 R은 read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거는 파일입니다. 파일. 모든 파일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전체 사용자들이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권한을 변경하는 거고 이 권한 변경하는 것은 뒤쪽에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who라는 것은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가 누구누구 있는지, 누가 접속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페 같은 데 보면은 현재 접속자 명단이 나오죠. 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KILL, key라고 EXIT를 구분해 주면 돼요. key는 프로세스를 종료해 주는 거고 EXIT는 현재의 프로세스만 종료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됐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저희 10분 쉬었다가 네, 권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